여야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진 처벌을 징역 1년 이상으로 하고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 모레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은 올해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영 논리와 이념 과잉을 털어내고 실사구시로 국민통합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선박 납부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억류된 선원의 석방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은 국내 은행에 억류된 70억 달러가 배경에 있지 않다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쟁점 법안과 과제를 살펴보고 극과 극 대조를 보이고 있는 여야의 4월 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처벌 수위와 대상에 합의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당초 정부안보다 낮아졌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5배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의 자영업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초 법 취지와 다르게 처벌 수위가 낮아져 사고 예방과 실효성을 감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위에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 재계도 부정적 입장이어서 모레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일입니다. 이란이 해양오염을 이유로 우리 선박을 납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선박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이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홍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통위가 한국 국적의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이란은 환경규제 위반에 따른 기술적 문제로 선박을 납포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선박은 일체의 오염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교섭 실무단을 이르면 오늘 밤 현지에 파견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란 정부는 부인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국내에 동결된 원유 대금 70억 달러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금 70억 달러 IBK 우리은행에 지금 억류돼 있는 그 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또 그런 게 좀 점증돼 있는 배경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자금 동결인 만큼 이를 이란의 코로나19 백신과 의료품 제공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 간 갈등이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 일주기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이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통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랍 이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야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화상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의장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진영 논리와 이념 과잉을 벗어난 국민 통합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을 위해선 권력 분산과 국민 뜻에 비례하는 의석수 분배가 있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제시했고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 그대로의 득표율과 비례하는 의석부 인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의 통합을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는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편이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통합의 방안으로 제기한 사면론에 대해선 언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하여 입법부의 장으로서 공개적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박 의장은 공수처 중립성 우려에 대한 질문엔 야당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평가했고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대해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 설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가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참여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의장의 표결권뿐만 아니라 토론권까지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모든 국회의장은 그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종결에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지난해 합의한 코로나19 대응 특위와 정책위 의장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가해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범한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합니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한 남 의원의 해명에 대해선 구차한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공당으로서 책임있고 명확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6일 만인 어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전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를 지냈고 임순영 전 특보는 남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작년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는데 남 의원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의당도 남의원의 주장이 검찰의 수사 발표와 다르고 해명만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고 피해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유출입니다. 남인순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네,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그제죠. 4일에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검증을 마쳐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오는 23일까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이 23일까지긴 하지만 최대한 인사청문회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건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야당과 만나 신속하게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해진 소식은 없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명분 없는 밤대를 멈추고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인사청문 법정 시한이 23일인 만큼 이달 중순쯤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진우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응모했던 전력이 있고 또 판사 출신이라 수사기관인 공수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야당 동의 없이 추천한 후보는 무효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내서 신문을 앞두고 있고요. 네. 오늘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된 공수처법 위헌 소송도 청구해서 공수처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도마에 오를까요? 네, 지금 이제 김진우 후보자 같은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김 후보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에 주식 1억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일반 주주가 아닌 특정인을 지목해 주식을 넘기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로 취득을 해서 보통 거래되는 주식보다 저렴하게 샀고요. 또 이후 5개월 만에 다른 회사와의 합병 호재가 이어졌는데요. 이 회사 대표가 김 후보자의 학연으로 친분이 있어서 야당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세 차례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치동 10억 전세 등도 논란이 된 상태인데요.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제일 벼르고 있는 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것 같은데 박 후보자 현재까지도 제기된 의혹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의혹들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 의혹이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데요. 수천 평의 토지를 8년 넘게 재산 신고에서 누락을 했다는 의혹부터 고시생 폭행 의혹, 또 최측근의 금품 수수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고시생 폭행 의혹 같은 경우에는 박 후보자가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부인을 했는데 사실존치 고시생 모임이 오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박 후보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밝혀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측근의 금품 수수 의혹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박 후보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김소연 변호사에게 박 후보자 측근이 돈을 요구했고 이를 알고도 박 후보자가 묵인을 했다는 건데요. 김 변호사가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최측근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박 후보자가 판사 재직 당시 그 취객의 소란 행위를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며 그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임명철회가 답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또 더 앞에 나아가면 안경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올리는 명단만 다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철저히 검증해서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후보자는 물론 그 김진우 후보자까지 그 국민의힘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부터 인사 검증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박지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합니다. 행안위는 내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 대처를 짚고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김 청장은 오늘 오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인이 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이화섭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인 디지털 지편전 구축에 나섭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온라인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 지편전은 디지털 뉴딜의 총체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 미래전환 K뉴딜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 지편전 구축의 근거법인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지편전법은 분야별,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 보안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발병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로 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건 사면이 가지는 국민 통합적 기능이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닌 야당의 요구도 들어주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새해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면론을 꺼내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먼저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지지자들의 반발과 야당의 비난 등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 반대한다는 응답은 48%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면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에서 40대는 사면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의외로 높았던 반면에 60세 이상은 사면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에 광주, 전라 지역과 인천, 경기 지역은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찬반 이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습니다. 또 지지정당별로도 응답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0%를 넘긴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90%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통합카드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민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오 인정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 사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가게를 폐업하고 생활고로 생사기로에 내몰린 국민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 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인호 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 내에 확산되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는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야당은 선거 노림수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정 운영이라며 선거용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4월 선거 노림수라는 야당의 거센 비판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본격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고심했던 국민의힘이 본 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당내 경선 진입 장벽을 과감히 허문 국민의힘, 야권 단일화 협상은 이제 시간 문제일까요? 정진석 공관위원장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 여론조사 본경선은 확정지었고 예비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80대 20으로 할지 70대 30으로 할지만 아직 못 정했다며 조만간 모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이 당초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로 정한 경선 준비 결정을 뒤집고 경선 룰을 변경한 건 문호개방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대표 등 외부 인사들의 경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란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당 밖의 주자들이 부담 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되 국민의힘 스스로 야권 후보 단일화 플랫폼이 되길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안 대표 등에게 우리 당 경선에 들어오란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봐도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관위 활동과 별개로 물밑에서 야권 단일화 시도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 위원장은 후보 등록 전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된다며 단일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러브콜을 보낸 국민의힘, 이제 공은 안 대표에게 넘어간 셈인데요. 재차 국민의힘 입당에 고개를 저었던 안 대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야가 모레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한 부분을 놓고서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부터요. 저는 후퇴한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원청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청업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제대로 안전 관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꾸자고 했는데 계속 후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진보적 성향이라는 여당마저도 이걸 후퇴하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벌 위주나 기업 위주로 법을 만들려고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뭡니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기업들이 지금까지 원청이 나몰라라하고 하청업체들한테 모든 거 떠넘기고 하청업체들은 그냥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원청이 좀 더 하청업체를 잘 선택하고 또 관리감독 잘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국회나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퇴해서 자꾸 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겠다고 해서 원래 원안이나 아니면 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안이 안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만들어 많아요. 그냥 무늬만 중대재해처벌법이지 실제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차원은 국민의 목소리, 또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청에 대한 처벌이 좀 느슨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요?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하고 예외 조항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바로 후퇴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1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그 사업장도 제외입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그것도 유예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법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대략 1.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법이 제정되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예외 조항을 많이 받은 것 자체가 이것은 재계 로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형평성을 맞춘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유명무실한 법이 돼버렸다라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최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쟁점별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결국은 약간 얘기했던 거예요. 장시현 소장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과연 범위에 포함시킬 거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재해의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처벌의 범위거든요.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엄청난 벌금을 물려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상당히 크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법 이런 법이 필요한데 하한선 예컨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라고 하는 벌금의 범위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논쟁이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해내느냐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정의당은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걸 통과시킨다 한들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야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의당이 주장하는 부분도 좀 새겨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새겨들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정치적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기업의 입장에 서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 모두 다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장성철 소장님.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법안들과 관련해서 쟁점 사항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했고 지금 몇 달 동안 이런 식의 논의만 계속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을 얼마 정도 유예할 것인가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문제인 것 같고요. 기업들은 또 요구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업주 징역
그 하한선을 좀 없애달라라는 것과 사업주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 사고 일대로 좀 해달라라는 것, 그리고 의무 규정 준수 시에는 좀 면책을 좀 해달라, 이런 식의 또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상당히 문제 같은데, 정의당이 처음에 이거 1호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의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까지 수상할 수 있을까요? 최종 합의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얘기도 그냥 어느 정도 들어줬다, 야당의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줬다, 제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지금까지 나온 상황 위주로 해서 그냥 처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상당히 반발을 하겠죠. 네. 근데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방관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다 한들 이 법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느슨하게 가고 처벌도 공무원도 처벌 안 하고, 예를 들면 기업들의 처벌도 약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 책임 있게 과연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해도 저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법안은요, 법 이런 것은 전 국민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얘기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옳아요. 저는 이거 꼭 제정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27일 동안 단식을 한다고 해서,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의 빠른 법안 처리는 전 잘못됐다고 봐요. 합리적인, 그다음에 이성적인 논의와 판단, 전문가들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식하고 농성하니까 자 우리가 빨리 처리하자, 이런 식의 접근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민주당 다수 의석 갖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법안들, 노동자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하는 이런 법안들은 여당이 미리미리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한다. 그것이 좀 상당히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 사업주에 대한 그 처벌이 어느 정도 좀 강화가 될 것인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이런 법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도 아마 또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적인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정치권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모레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법 또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관련 법안들, 기존의 법안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 부랴부랴 이것도 만들었어요. 정인이법도 사실은 사건 터지고 나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11개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뭐냐면 형량 높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을 때, 아동학대를 했을 때 형량 자체를 지금의 2배, 예를 들면 지금 5년으로 돼 있거든요. 아동학대 치사가 됐을 경우에 5년이든 이걸 2배로 10년으로 늘리자, 이런 법안이 제출이 돼 있고, 대부분의 법안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형량 높이는 거. 이것도 단기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장 소장 말에 이제 제가 일부분 동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숙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전부터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땜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형량 높이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정인이와 같은 그런 사례를 줄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냥 뭐 분리를 안 시키고 계속 같이 살게 한다거나, 아니면 위탁 가정의 부모들도 의무 신고자로 지정을 안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지정을 안 해요. 또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약사 같은 경우도 약을 사러 왔는데 왜 이 약을 사지? 라고 의문이 되면 이것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제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형량을 높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촘촘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발의된 내용들 보면 대체적으로 형량을 높이는 쪽에 집중돼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거예요. 네네. 사건 터지고 나서 아이는 이미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내용들도 많이 포함된다고 돼야 된다고 사안별로 봅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정부가 재빨리 대책을 내놓은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신고 의무자의 약사와 위탁 가정 부모 추가가 됐고요. 또 네. 경찰청 아동학대 총괄 부서가 신설이 되고 또 즉각 분리제도 3월 시행된다고 하고요. 또 전담 공무원을 664명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장 소장님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작해 봐야죠. 이거라도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저는 현행 법에 있는 사항부터 좀 잘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 대상으로 봤을 때 아동 학대 신고 사례 건수가 3만 70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아동 학대를 당한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 68개 곳밖에 없어요. 법상에는 시도, 시군구 이곳에 꼭 하나씩 다 두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그렇게 두지 않고 68개 곳만 지금 두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어떤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보호자 심리치료만 받아. 꼭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요. 그 아동은 재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요, 보호시설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러한 시설 확충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최 교수님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유학 다닐 때, 그때도 한참 전이잖아요. 제가 유학할 때니까. 그 당시에 한국 유학생 한 분이 아이가 집에 혼자 방치되고 부모가 둘 다 공부하러 가는 바람에 아이가 집에 있다가 이웃의 신고로 그 아이가 위탁 가정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안 돌려줘요. 일정 기간을 위탁 가정에 두고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고요. 교육받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데려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장 소장 얘기했지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리되고 나서요. 금방 또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 과연 이게 이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겠냐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도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어야 되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아니면 정치권이 아니죠.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촘촘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법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촘촘한 준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아동학대 관련한 법안이 80여 개 계류 중인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늘 그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처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는요, 하루아침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정인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유의 사건들이 한두 건 있었습니까? 네. 근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도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정치권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권은 법을 만들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고 행정부는 이걸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행정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아동 학대나 아동 보호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행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형량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폭행을 해서 다치게 하면은요, 살인죄나 폭행죄 같은 걸로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좀 촘촘히 만들어 놓는 건데 제도적인 어떤 캠페인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소중하게 좀 생각하고 우리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 같은 것도 정치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의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 본 경선률 100% 여론조사로 치르는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문호를 활짝 개방을 한 건데
경선준비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이렇게 진입 장벽을 허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경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 국민 경선을 하는 거는 국민적 흥행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낸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저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약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경선을 할 것이고요. 그 경선에서 뽑힌 후보와 이 나머지 두 분과 막판에 후보 단일화에 대한 협상을 또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선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두 분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이 중도층이 많아요. 그럼 중도층에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에 후보로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지지를 계속 할 것이냐? 저는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100% 국민 경선은 국민적 흥행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이긴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 입당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네. 교수님께서 저렇게 전망하셨으니까 저는 입당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안철수 대표 본인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되게 업됐어요. 내가 나가면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다른 국민의힘 후보 그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어라고 지금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데 네. 지난번 지방선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안철수 대표 그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가지고 3등 했어요. 2등이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한계로서는 3등밖에 못하는구나. 당선되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하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50%가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요.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빠집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이나 나경원 이 두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쪽 분들로 그 지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네. 안철수 대표 지지율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지율이 좁혀지고 각축을 벌이게 되면은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서는 후보도 되기 어렵고 당선도 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처음부터 경선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국민의힘 후보들을 들여다보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격할지가 관심사인데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일상도 보여줘서 화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오늘 저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네. 또 제가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해왔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출마 선언을 하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일요일 날 아마 저는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분이 3일에 만났잖아요. 두 분이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내가 나가니까 나 대표 나오지 말고 나를 좀 밀어줘.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나 대표는 아니 나도 나갈 건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요? 라는 게 그 모임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이 두 분이 나가면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이 될 겁니다. 관심도 일으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야권 후보들의 경쟁이 재밌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고 나경원 또 오세훈 전 시장은 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네. 예전에 그 장성철 소장님 거 방송분을 보니까 네. 트럼프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한 걸 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맞을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잘 틀려요. 아무튼 결과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반면에 그 여권 민주당의 장고는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상호 의원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박주민 의원 외에 제3 후보 논의는 없다고 지금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만으로 이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변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이것도 예상이고요. 장 소장 워낙 많이 틀리시니까 저도 한번 그럼 질러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이 물론 앞으로 박영선 장관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 지지율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다면 지금의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변동이 별로 없다고 하면 제3의 인물에 대한 차출론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 분이 물론 박주민 의원도 아직까지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우상호 의원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로 보면 물론 뭐 이 지지율이 90일 동안 계속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지지율이 계속 간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만이 이 세 분으로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네. 제3의 선택이 있을 가능성, 차출론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지금 장 소장이 예측했던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되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지금은 세 분으로만 압축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3의 인물의 깜짝 등장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개인적으로 제3의 후보 강력하게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장 소장 같으면 그냥 막 지르시는데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본인이 공식적으로 SNS에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상호 의원을 지지하고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정말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임종석 전 의원이 출연할 수도 있다. 네.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3 후보 없습니다. 없고요. 박주민 의원 안 나옵니다. 무조건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분이 경선을 치를 것 같고요.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지지율 같은 걸 보면은 박영선 의원이 월등하게 높아요. 우상호 의원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후보는 박영선 의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형과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저는 되게 힘들다고 봐요. 야권이. 안철수 대표가 나가더라도.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투표율이 낮을 겁니다. 그러면은 강력한 결속력과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25곳 구청장 중에 24곳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정말 잘한 게 협동조합을 700여 곳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권의 우호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결속력을 갖고 투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조직표로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형과 구도가 유리하더라도 야당에게 유리하더라도 쉽지 않은 선거, 접전, 재밌는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앤 이슈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북극 한기로 추가로 유입되면서 갈수록 더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 또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